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 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고려 궁궐에 드리운 그림자. 사라진 왕자의 행방을 좇는 사관의 기록이 계속된다. 왕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왕자의 실종.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궁궐 깊숙한 곳. 잊혀진 단서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고려 궁궐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사관 이진우는 그 흐름을 읽으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궁궐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때로는 숨겨진 진실을 찾아 헤매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의 임무는 그저 역사를 기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때로는 사라진 페이지들을 찾아내고 지워진 글자들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어느 날 이진우는 허물어져 가는 서고의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사관들이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아무런 표식도 없는 평범한 상자였다. 하지만 이진우의 눈에는 그 상자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1000조각에 쌓인 필사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다 해져 있었다. 표지는 희미한 먹색이었고 특별한 문양이나 제목은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의 흔적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진우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기록물이 아님을 느꼈다. 그의 손끝에 닿은 종이의 질감은 몹시 부드러웠으나 동시에 한없이 연약하게 부스러질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필사본을 자신의 서재로 옮겨왔다. 서재의 희미한 등불 아래 이진우는 필사본을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부터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글씨체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섬세한 기운이 느껴졌다. 서체만 보아도 글을 쓴 사람의 성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 몇 장에는 왕자의 일상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어렸을 적의 왕자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놀이를 즐겼는지 그리고 궁궐 내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담담하게 적어내려간 일기 같은 내용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승에게 글을 배우고 오후에는 활쏘기나 말타기 연습을 했다는 내용.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주했다는 평범한 기록들이 이어졌다. 가끔은 궁궐 정원에서 피어난 꽃들을 묘사하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낀 감상들을 적어 놓기도 했다. 이진우는 왕자가 꽤나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기록은 왕자의 유년 시절과 청년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궁궐의 답답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내려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초반부에 밝고 평온했던 분위기는 점차 어둡고 침잠하는 색채를 띠었다. 글자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주의 깊게 각 날짜의 기록들을 살폈다. 어느 순간부터 왕자는 더 이상 정원의 꽃이나 밤하늘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짧고 단편적인 문장들이 늘어났다. 오늘도 잠 못 이루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같은 내용들이었다. 이진우는 왕자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궁금해졌다. 마치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 교차하듯. 왕자의 기록에도 명확한 전환점이 보였다. 그는 기록의 날짜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왕비의 죽음이 가까워질 무렵부터였다. 이진우는 가슴속에서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필사본을 자세히 살펴보던 이진우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글자들 사이에 아주 작게 그려진 그림들이나 문장 끝에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숨겨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왕자의 낙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문양이나 그림들은 단순한 낙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했다. 어떤 그림은 작고 날렵한 새의 형상이었고, 다른 그림은 삐뚤빼뚤한 모양의 칼날 같기도 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글자 몇 개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그것들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암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궁궐에서 많은 비밀 문서들을 다뤄왔던 경험을 떠올렸다. 암호는 정보를 숨기기 위한 가장 흔한 수단이었다. 이진우는 필사본이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발견된 암호와 그림들을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종이에 그림들을 베껴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을 기록했다. 몇몇 그림들은 궁궐 내의 특정 장소를 연상시켰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은 분명히 태화전의 기둥에 새겨진 용 문양과 흡사했다. 또 다른 그림은 궁궐의 은밀한 통로를 지키는 해태상과 닮아 있었다. 그는 필사본에 묘사된 왕자의 일상 경로와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시점을 대조했다. 왕자가 특정 장소를 지나치거나 특정 인물을 만난 후에 이런 그림이나 암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더 나아가 이진우는 필사본 속의 인물 묘사에도 주목했다. 왕자는 때때로 특정 인물들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특징이나 직위를 은유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눈빛의 재상시라거나 밤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자 같은 표현들이었다. 이진우는 이런 묘사들을 통해 왕자가 어떤 인물들을 경계하고 있었는지 추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필사본이 다른 곳에 나타난 암호나 그림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연결하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하나의 단서가 또 다른 단서를 불러왔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진우는 왕자가 필사본에 남긴 글들에서 점차 증폭되는 불안감을 읽어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한 투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명백한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밤의 그림자가 길어진다. 벽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같은 문장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왕자의 기록은 더 이상 평범한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옥죄어오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기록 같았다. 이진우는 글자 하나하나에서 왕자의 심장이 뛰는 소리와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필사본이 후반부에 나타난 왕자의 감정 변화였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지만 나중에는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대한 명백한 공포로 변해갔다.
그들의 눈이 나를 옥죄고 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아는 진실이 그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은 왕자가 단순한 심리적 불안을 겪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는 궁궐 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다. 왕자의 기록은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진우는 왕자가 자신을 두렵게 만든 존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다. 아마도 그 존재가 너무나도 막강하거나 혹은 그가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발각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왕자는 필사본을 통해 은밀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였다. 마치 미래의 누군가가 자신의 메시지를 읽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왕자의 기록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확신했다. 왕자의 필사본은 평화로워 보이는 궁궐의 뒤편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을 고발하는 듯했다. 이진우는 필사본에 담긴 모든 단서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사라진 왕자의 행방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이 낡은 필사본에서 시작되었다. 필사본은 왕자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그 속에 숨겨진 암호와 그림들은 침묵하는 왕자의 목소리였다. 왕자의 불안감은 궁궐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진우는 이제 이 필사본이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라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할 열쇠임을 확신했다. 그의 심장은 고요한 서재 속에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왕자의 사라진 행방.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궁궐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그의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필사본이 마지막 장에는 희미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었고 그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이진우는 그 점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어쩌면 그곳이 왕자의 마지막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몰랐다. 그는 등불을 가까이 가져가 지도 속의 작은 글자들을 해독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 지도 속에서 그는 왕자의 불안감이 시작된 혹은 끝을 맺은 장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이 필사본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매듭이었다. 사관 이진우는 왕자의 필사본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낡은 종이 위 글자들 속에서 사라진 왕자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필사본은 왕자의 불안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궁궐에 숨겨진 어둠을 고발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필사본이 내용과 함께 그의 기억 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왕비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려의 왕비는 늘 기품 있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백성을 아끼고 궁궐의 화합을 위해 힘썼다. 병약한 체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몹시 건강한 편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궁중 여성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미열과 피로감이었다. 궁중의원들은 단순한 감기 몸살이라고 진단했고 약제를 처방했다. 왕비는 의원들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이한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진우는 왕비의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를 또렷이 기억했다.
당시 기록에는 왕비가 극심한 두통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호소했다고 적혀 있었다. 때로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몸에 힘이 쭉 빠져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했다. 의원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왕비를 치료하려 애썼다. 귀한 약재들을 구해오고 침을 놓고 뜸을 떴다. 하지만 어떤 치료도 왕비의 병세를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병세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악화되었다. 이진우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해도 왕비를 치료하던 의원들은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왕비의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궁궐 안에서는 왕비의 병세를 두고 여러 소문들이 돌았다. 어떤 이들은 왕비가 신병에 걸렸다고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왕실에 저주가 내린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이진우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다. 그는 사관으로서 언제나 눈앞의 사실과 증거만을 믿고 따랐다. 하지만 그에게도 당시의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 왕비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증언도 있었고, 어떤 궁녀는 왕비의 입에서 이상한 거품이 흘러나왔다고 했다.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은 공식적인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진우는 궁궐의 뒷골목에서 떠도는 소문들 속에 때로는 진실의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비공식적인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기록들에는 왕비의 음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평소 왕비가 즐겨 먹던 음식이 갑자기 바뀌었다거나 특정 궁녀가 왕비의 수라상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들이었다. 그 기록들은 미세했지만 이진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점으로 떠올랐다. 왕비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어느 날 밤 왕비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진우는 왕비의 죽음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웠다고 기록된 사초를 다시 읽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왕비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알고 있었다. 왕비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지병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나타났던 기이한 증상들은 단순한 질병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왕비의 시신은 서둘러 장례가 치러졌다. 평소 왕비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절차는 생각보다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당시 궁궐 내부에 어떤 불안감이 흐르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진우는 왕비의 죽음 이후 궁궐 전체를 감싸던 무거운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슬픔보다는 어딘가 모를 침묵과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왕의 슬픔은 컸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맴도는 듯했다. 왕비의 죽음은 궁궐 내부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른다. 왕비의 죽음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궁궐을 뒤흔들었다. 바로 왕자의 실종이었다. 이진우는 왕비의 죽음과 왕자의 실종이 너무나도 가깝게 이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치 미리 정해져 있던 수순처럼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불러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필사본에 기록된 왕자의 불안감과 궁궐 내에서 감지했던 의문스러운 분위기를 연결하며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왕자는 어머니인 왕비의 병세 악화로 인해 몹시 괴로워했다. 필사본에는 왕비의 침상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늦도록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왕자의 초조함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던 것 같았다. 필사본에는 어머니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말씀하시려 했으나 차마 다 전하지 못하셨다. 같은 구절들이 있었다. 이진우는 왕자가 어머니에게서 어떤 비밀스러운 단서를 얻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아들에게 어떤 중요한 진실을 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왕자가 스스로 어머니의 죽음 뒤에 감춰진 어둠을 감지했던 것일까? 왕비가 숨을 거둔 날 밤. 궁궐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통곡 속에서도 이진우는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왕비의 죽음은 왕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시신이 차가운 뎃궐 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왕자의 마음속에는 슬픔 외에도 또 다른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불안과 의심이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왕자가 실종된 것은 왕비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새벽녘. 왕자의 처소에 그를 깨우러 갔던 궁녀가 빈 침대와 어지럽혀진 방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방에서 왕자를 찾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내시들과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진우도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왕자의 처소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침대는 가지런했지만 책상 위의 종이들은 흐트러져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왕자가 홀연히 사라져 버린 듯 했다. 궁궐은 사방이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에는 철저한 경비가 이루어졌다.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경비의 눈을 피해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만약 외부 세력에 의해 납치된 것이라면 분명 어딘가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침입의 흔적이나 싸움의 흔적, 혹은 누군가의 비명소리라도 들렸어야 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왕자는 그저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진우는 이 점이 가장 의문스러웠다. 외부의 침입이 없었다면 왕자는 스스로 궁궐을 나섰거나 아니면 궁궐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감춰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공식적으로는 왕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요양을 떠났다고 공표되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왕자는 건강했으며 요양을 떠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다. 게다가 요양을 떠나는 왕자에게는 늘 수행원들이 따랐고 그 과정은 결코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수행원도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왕자의 실종은 철저하게 은폐되려 했다. 이는 왕자의 실종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궁궐 전체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진우는 왕비의 죽음과 왕자의 실종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근접성에 주목했다.
왕비가 죽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왕자가 사라졌다. 이 두 사건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공교로웠다. 이진우는 필사본에 기록된 왕자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다시 떠올렸다. 왕자는 필사본 속에서 그림자가 나를 쫓는다. 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다. 같은 의미심장한 구절들을 남겼다. 이진우는 왕자가 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이 자신에게도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궁궐을 떠났거나, 혹은 그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에 의해 제거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진우의 가설은 왕비의 죽음이 왕자 실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만약 왕비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라면, 왕자 또한 어머니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혹은 왕자가 직접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목격했을 수도 있었다. 이 경우 왕자는 진실을 알고 있는 위험한 증인이 될 수 있었고, 따라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진우는 필사본에 묘사된 왕자의 심리 변화를 다시 한번 살폈다. 왕비가 병상에 눕기 전까지 왕자의 기록은 평온했다. 그러나 왕비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왕자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특정 인물들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왕비가 죽은 후에는 그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들의 계획이었다. 나는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같은 구절들은 왕자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진우는 왕비가 어떤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를 추론했다. 왕비는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고, 궁궐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조언자이자 때로는 조정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만약 어떤 세력이 왕권을 노리고 있거나 혹은 반역을 꾀하고 있었다면 왕비는 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왕비가 그들의 음모를 눈치채고 저지하려 했다면 그들은 왕비를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자가 우연히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진우는 또한 왕자의 성정을 고려했다. 왕자는 정의롭고 고든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어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부당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사본에는 나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같은 결연한 의지가 담긴 구절들도 있었다. 이는 왕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려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음모를 꾸민 세력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왕자가 진실을 폭로하기 전에 그를 제거하거나 최소한 궁궐 밖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왕자의 실종이 자의적인 것이든 타의적인 것이든 왕비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이진우의 가설은 점차 확고해졌다. 왕자의 필사본은 이 가설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필사본 속의 암호와 그림들은 왕비의 죽음과 왕자의 실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거대한 음모의 두 가지 측면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진우는 자신이 쥐고 있는 필사본이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사라진 왕자가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궁궐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깨달았다. 그는 왕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사라진 왕자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어두운 궁궐 복도에 그의 발자국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진우는 더욱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사관 이진우는 왕자의 필사본을 깊이 들여다보며 궁궐의 어두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의 손에 들린 필사본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라진 왕자의 비명처럼 느껴졌다. 왕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왕자의 미스터리한 실종 뒤에 감춰진 거대한 그림자. 이진우는 그 그림자의 정체를 서서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는 분명 의문의 세력이 존재했다. 필사본을 다시 읽을수록 이진우는 왕자가 느꼈던 불안감의 근원이 특정 인물이나 막연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가진 누군가였다. 왕자는 필사본 곳곳에 그들을 암시하는 표현을 남겼다. 그들의 눈이 나를 옥죄고 있다. 밤의 그림자가 길어진다. 조용한 감시자들 같은 구절들이었다. 처음에는 왕자의 심리적 압박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 와서 다시 보니 그것은 어떤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다. 왕자는 그 집단이 자신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필사본에는 왕자가 특정 물품이 사라지거나 자신의 거처에 아무도 모르게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기록한 부분도 있었다. 이는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을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왕자는 그들이 자신의 주변에 항상 존재하며 언제든 자신을 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필사본 속의 왕자는 점점 더 고립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자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였다. 이진우는 필사본이 내용과 더불어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도 귀를 기울였다. 왕자의 실종 이후 궁궐 내에는 묘한 침묵과 불안감이 감돌았다. 특히 왕자와 가까이 지내던 하급 궁녀들이나 내시들은 눈에 띄게 위축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왕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진우가 끈기 있게 설득하고 왕자의 필사본에서 얻은 단서들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몇몇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 늙은 궁녀는 왕비가 병상에 있을 때 평소 왕비의 수라상을 담당하던 궁녀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새로운 궁녀는 낯선 인물이었고 다른 궁녀들과 어울리지 않고 항상 홀로 다녔다고 했다. 그리고 그 궁녀는 왕비가 돌아가신 직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궁궐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진우는 이 증언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 왕비의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와 수라상 담당 궁녀의 교체가 맞물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왕비의 죽음과 관련하여 어떤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일까? 또 다른 내시는 왕자의 실종 전 밤마다 궁궐의 특정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다고 했다. 그들은 궁궐의 경비병들도 아니었고 평소 궁궐에서 볼 수 있는 관리들도 아니었다.
그들의 복장은 평범했지만 행동은 몹시 은밀하고 절도 있었다. 내시는 그들이 마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듯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궁궐의 평범한 일상이 아님을 암시했다. 이 내시는 그들의 움직임을 목격한 후부터 밤마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동안에도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의 증언은 왕자가 필사본에 남긴 밤의 그림자라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진우는 이 파편적인 증언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듯 연결했다. 필사본 속 왕자의 불안감, 왕비의 죽음과 관련된 수상한 정황, 그리고 궁궐 내에서 포착된 의문의 움직임들. 이 모든 것들은 궁궐 깊숙한 곳에 숨겨진 거대한 조직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조직은 단순히 몇몇 불순한 인물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궁궐의 핵심까지 침투한 세력으로 보였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왕권을 장악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더 큰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는 것일까? 이진우는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왕자와 왕비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는 첫걸음이라고 확신했다. 이진우는 필사본을 다시 펼쳐 들었다. 앞서 발견했던 작고 날렵한 새의 형상, 삐뚤빼뚤한 칼날 모양, 그리고 불규칙하게 배열된 글자들 외에도 더 많은 암호와 표식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왕자는 필사본 곳곳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숨겨놓았다. 어떤 페이지의 가장자리에는 흐릿하게 그려진 나뭇뿌리 모양의 그림이 있었는데 이는 궁궐 후원에 있는 오래된 고목과 흡사했다. 또 다른 페이지의 여백에는 작은 별 모양이 5개 연달아 그려져 있었다. 단순한 장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규칙적인 배열이었다. 이진우는 이러한 표식들이 단순히 왕자의 낙서가 아니라 조직의 상징이거나 혹은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필사본이 암호들을 해독하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왕자가 사용했을 법한 언어 유희나 당시 유행하던 민간 암호들을 대조해보았다. 하지만 필사본이 암호들은 그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왕자가 직접 만든 암호이거나 혹은 그 조직만이 사용하는 독자적인 표식임을 의미했다. 이진우는 포기하지 않고 필사본이 그림들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새 모양의 그림에 주목했다. 그것은 평범한 새가 아니었다. 부리는 날카롭고 발톱은 길게 뻗어 있었으며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상이었다. 이진우는 이 새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조직의 문장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필사본 외에도 이진우는 궁궐 내의 여러 곳에서 유사한 표식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왕자가 자주 드나들던 서고의 오래된 책갈피 속에서, 궁궐 담벼락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심지어는 식기를 보관하는 창고의 나무 상자 안쪽에서도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표식들을 발견했다. 이 표식들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었지만 일정한 패턴과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진우는 이 표식들이 조직원들 간의 비밀스러운 신호이거나 특정 장소를 알리는 암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어떤 표식은 특정 시간대를 나타내는 것 같았고 또 다른 표식은 특정 인물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보였다.
이진우는 이 표식들이 궁궐 내부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조직의 존재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확신했다. 이들은 궁궐 곳곳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면서도 결코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치밀하게 위장하고 있었다. 이 표식들이 발견되는 장소들은 제각기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주로 사람들의 왕래가 적거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들이었다. 이는 조직이 궁궐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어떤 거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끈끈한 집단이었다. 이진우는 이 표식들을 통해 조직의 활동 범위를 짐작할 수 있었다. 표식들은 궁궐의 가장 외곽부터 가장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었다. 이는 조직의 영향력이 궁궐의 모든 계층에 미치고 있음을 의미했다. 하급 궁녀나 내시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고위 관리들 중에도 이 조직의 일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마저 떠올랐다. 그는 표식들의 종류와 나타나는 빈도를 분석하여 조직의 규모와 활동 패턴을 파악하려 애썼다. 어떤 표식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고, 어떤 표식은 다음 단계의 지시를 암시하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은 이진우에게 이 조직이 얼마나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궁궐을 장악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궁궐의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으며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진우는 진실에 다가갈수록 증폭되는 위협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재에 혼자 앉아 필사본을 해독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 같은 것들이었다.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면 궁궐 복도에서 들려오는 으스스한 발자국 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낡은 문이 바람에 삐걱거릴 때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불안감에 몸을 움츠렸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그는 더 이상 궁궐 어디에서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곧 실질적인 위협으로 변해갔다. 이진우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필사본이 복사본 몇 장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필사본을 만지는 사람을 극도로 제한했기에 이것은 명백한 침입이었다. 누군가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가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증거였다. 며칠 후에는 그가 즐겨 마시던 차에 수상한 약재가 섞여 있었다. 그는 평소 차 맛에 예민했기에 즉시 이상함을 느끼고 마시지 않았다. 궁중의원에게 조용히 검사를 의뢰하자 의원은 미량의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귀띔해 주었다. 이진우는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경고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익명의 서찰이 그의 책상에 놓여 있기도 했다. 서찰에는 직접적인 위협의 내용은 없었지만 궁궐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자,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알 수 없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어떤 날은 그가 지나가던 길에 갑자기 지붕의 기와가 떨어져 그의 발밑에 산산조각 났다. 분명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들이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이진우는 자신이 끈끈한 거미줄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추적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표적이 되어 있었다. 이진우의 불안감은 점차 고립감으로 이어졌다. 동료 사관들은 그가 왕자의 실종 사건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걱정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의 오랜 친구조차도 그에게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더 이상 사건에 얽히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자신이 홀로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궁궐 안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고 누구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피하려 들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왕자와 왕비의 억울한 죽음과 실종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진실을 향한 집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위협이 커질수록 그는 이 조직의 존재가 더욱 확실하며 그들이 감추려는 진실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감시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소리에 귀 기울였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더욱 커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이진우는 필사본 속의 마지막 단서, 즉 사라진 왕자의 행방을 밝혀낼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하겠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사관 이진우는 왕자의 필사본을 손에 든 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필사본에는 왕자의 불안감, 의문의 표식들, 그리고 궁궐 내 숨겨진 조직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왕비의 죽음과 왕자의 실종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필사본이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그려진 지도와 작은 점 하나는 이진우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는 그 지도가 사라진 왕자의 행방을 알려줄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진우는 다시 한번 필사본이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 바로 왕자의 거처에서 발견된 비밀 통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필사본이 중반부쯤 왕자가 일상적인 기록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짧고 의미심장한 구절들을 남기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다. 벽 뒤의 속삭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숨겨진 통로의 입구 같은 문구들이었다. 이진우는 처음에는 왕자가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압박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보니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왕자는 실제로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곳을 통해 느껴지는 어떤 위협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필사본이 해당 부분을 다시 집중해서 읽었다. 왕자는 그 구절들 뒤에 아주 작게 그려진 그림 하나를 남겼는데 그것은 궁궐의 벽돌 문양과 흡사하면서도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치 벽돌이 맞물리는 틈새를 통해 무언가 숨겨진 공간이 있음을 나타내는 듯했다. 이진우는 왕자가 필사본에 남긴 또 다른 단서들을 찾아 나섰다. 왕자는 특정 날짜의 기록에서 자신의 처소 구조에 대한 묘사를 상세하게 해놓았다. 침대의 위치, 책상의 방향, 창문의 모양, 심지어 방을 밝히는 등잔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왕자의 평범한 일상 기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묘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쪽 벽면에 대한 묘사가 유독 길고 상세했다.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벽. 다른 벽들과는 다른 감촉. 손가락으로 긁어보니 속이 빈 듯한 소리가 난다 은은 등의 기록이었다. 이진우는 그 순간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왕자는 필사본을 통해 비밀 통로의 위치를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이진우는 즉시 왕자의 예처소로 향했다. 왕자가 실종된 후 그 처소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가구와 물품들은 왕자가 사용하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진우는 필사본이 묘사를 따라 방안을 꼼꼼히 살폈다. 왕자가 언급했던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벽들 찾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다른 벽들과는 미묘하게 다른 차가운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필사본에 묘사된 대로 벽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았다. 다른 벽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 특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속이 빈 듯한 울림이 들렸다. 이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왕자의 기록이 사실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의 표면을 살폈다. 육안으로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벽돌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고 틈새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필사본에 그려진 작은 벽돌 문양을 떠올렸다. 그 문양은 일반적인 벽돌과는 달리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손으로 벽을 다시 만져보며 혹시라도 감춰진 스위치나 문을 여는 장치가 있을지 찾아보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벽돌의 틈새를 꼼꼼히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틈새보다 아주 미세하게 넓은 틈을 발견했다. 그 틈을 손끝으로 힘껏 눌러보자 찰칵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으로 살짝 밀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진우는 숨을 죽였다. 벽의 일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자 그 뒤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벽면이 드러났다. 그 벽면은 낡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벽이 옆으로 스르륵 열렸다. 어둠 속에서 차갑고 습한 공기가 이진우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과 함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눈앞에 드러난 것은 좁고 어두운 통로였다. 통로 안에서는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듯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이진우는 등불을 높이 들고 통로 안을 비추었다.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고 벽면은 거친 흙과 돌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장은 낮았고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흙먼지가 풀썩이는 소리가 났다. 통로의 벽면 곳곳에는 희미하게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이진우는 그 자국들이 왕자가 통로를 지나면서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자세히 살폈다. 어떤 자국은 손톱으로 긁은 듯했고 어떤 자국은 옷자락이 스치면서 생긴 듯했다. 통로는 아래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다. 이진우는 통로가 궁궐의 지하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통로 안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듯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고
축축한 이끼들이 벽면을 뒤덮고 있었다. 왕자가 이 통로를 통해 사라졌다면? 그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이 통로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통로를 따라 걷던 이진우의 발밑에 작은 돌멩이들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등불을 더 밝게 비추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통로의 바닥에서 흙먼지에 덮여있는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닳고 다른 나무 조각이었다. 이진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들었다. 나무 조각은 마치 장난감 병정의 일부인 듯 작고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는 이 나무 조각이 왕자의 것임을 직감했다. 필사본에는 왕자가 어렸을 적부터 나무 조각들을 깎아 장난감을 만들곤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 조각은 왕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왕자가 통로를 지나면서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거나 혹은 자신을 찾아올 누군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긴 단서일 수도 있었다. 이진우는 나무 조각을 손에 쥔 채 다시 필사본을 펼쳤다. 필사본이 마지막 장에 그려져 있던 희미한 지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지도에는 궁궐의 대략적인 구조가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그 점이 가리키는 곳은 궁궐의 가장 깊숙한 후원과 연결된 외곽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점 옆에는 아주 작게 앞서 발견했던 새 문양과 흡사한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이진우는 직감했다. 왕자는 이 통로를 통해 궁궐 밖으로 탈출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지도는 왕자가 궁궐 밖으로 나간 후의 예상 도주 경로를 나타내거나 혹은 그가 도달하려 했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이 분명했다. 통로의 끝에는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있었다. 이진우는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문은 무겁고 뻑뻑하게 열렸고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희미한 달빛이 통로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마침내 통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가 나온 곳은 궁궐 후원의 가장 깊숙한 곳.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오래된 대나무 숲의 가장자리였다. 대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다. 왕자는 이곳을 통해 궁궐을 빠져나간 것이다. 이진우는 왕자의 발자국을 찾으려 애썼다. 흙바닥 위에는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들이 보였다. 발자국은 숲을 가로질러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왕자는 이 통로를 통해 궁궐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탈출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성공했을지는 미지수였다. 왕자가 필사본에 남긴 절박한 기록들을 떠올리자 이진우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왕자가 단순히 탈출만을 시도한 것일까? 아니면 그가 궁궐 밖으로 나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것일까? 이 통로는 왕자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동시에 왕비의 죽음과 왕자의 실종 뒤에 감춰진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낼 중요한 증거였다. 이진우는 다시 한번 필사본을 펼쳤다. 왕자가 남긴 숨겨진 통로의 입구라는 구절은 이제 그에게 생생한 현장으로 다가왔다. 그는 왕자가 이 통로를 통해 어디로 향하려 했는지, 그리고 궁궐 밖의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왕자가 이 통로를 발견한 것은 아마도 오래 전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이 통로를 통해 몰래 궁궐 밖으로 나가 세상을 엿보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의 통로 이용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왕자는 필사본에 남긴 모든 단서들을 통해 자신을 찾아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나무 조각을 굳게 쥐었다. 이 작은 조각이 사라진 왕자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는 이제 왕자의 행방을 쫓아 궁궐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로의 발견은 단순한 하나의 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자의 필사본에 담긴 모든 내용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궁궐 내부에 숨겨진 조직은 왕자를 감시하고 있었고, 왕비의 죽음은 그들의 음모의 시작이었으며, 왕자는 그 진실을 알게 되자마자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이진우는 등불을 들고 다시 통로 밖으로 나섰다. 대나무 숲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왕자의 마지막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이제 그의 추적은 궁궐 밖, 미지의 세계로 이어질 참이었다. 이진우는 왕자의 처소에서 발견한 비밀 통로를 통해 궁궐 후원 외곽으로 나섰다. 왕자의 필사본에 기록된 단서들은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었다. 그는 왕자가 이 통로를 통해 궁궐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왕자가 과연 어디로 향했으며 궁궐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그때 이진우의 뇌리를 스치는 또 다른 필사본이 구절이 있었다. 왕자가 실종 전 은밀히 만났던 의문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필사본이 후반부. 왕자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쓰인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밤늦은 시각. 그림자 속에서 그를 만났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혹은 궁궐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의 일과 나의 운명에 대해 그는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이진우는 처음에는 왕자의 심리적인 혼란 상태에서 나온 막연한 구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밀 통로의 발견과 함께 이 구절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왕자는 실종 전 분명히 누군가를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의문의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왕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다음 단계의 중요한 단서가 될 터였다. 이진우는 왕자의 처소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늙은 궁녀들을 찾아 나섰다. 왕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알만한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왕자의 실종 이후 궁녀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릴 뿐 누구도 나서서 이야기를 하려 들지 않았다. 모두가 침묵 속에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다. 이진우는 끈기 있게 그들을 설득했다. 왕자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고. 진실을 감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왕자의 시중을 들었던 상궁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이진우를 찾았다. 김상궁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이제 나이가 지긋한 노파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다. 그녀는 왕자의 실종 이후 줄곧 불안감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상궁의 증언은 왕자의 필사본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녀는 왕자가 왕비의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부터 눈에 띄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왕자는 평소와 달리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자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척하며 궁궐의 밤 풍경을 유심히 살폈다고 했다. 그리고 김상궁은 그때부터 왕자가 은밀히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 밤마다 자리를 비우시는 일이 잦아졌사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답답하여 산책을 나가시는 줄 알았으나 어딘가 몰래 나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사옵니다. 김상궁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녀는 왕자가 주로 달이 뜨지 않는 어두운 밤이나 궁궐의 경비가 소홀해지는 새벽녘을 틈타 움직였다고 했다. 왕자는 때로는 자신이 직접 문단속을 하고 그녀에게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당부했다고 한다. 김상궁은 왕자의 명이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고 고백했다. 김상궁은 왕자가 만났던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시작했다. 그는 키가 크고 늘 검은 도포를 두르고 있었사옵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사오나 눈빛만은 몹시 강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 인물이 한 번도 궁궐의 문을 통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치 그림자처럼 갑자기 나타나 왕자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다시 그림자처럼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들의 만남은 주로 궁궐의 후원에 있는 작은 정자나 인적이 드문 별당의 뒤편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김상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왕자가 그 인물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때로는 몹시 분노하는 듯 보였고 때로는 절망에 빠진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찬 듯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는 것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상궁이 그 인물의 손에 들려있던 물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다. 그는 늘 작은 천 조각에 쌓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사옵니다. 한 번은 바람에 천이 살짝 걷혔는데 그 안에 종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희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우는 김상궁의 이 증언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작은 천 조각에 쌓인 종이. 그것은 다름 아닌 왕자의 필사본이었다. 이진우가 찾은 필사본이 바로 왕자가 그 의문의 인물에게 건네받거나 혹은 함께 보고 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그 인물이 왕자의 필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왕자에게 돌려주었던 것일까? 이진우는 필사본이 발견된 서고의 위치와 이 의문의 인물이 궁궐에 드나들던 방식 등을 떠올리며 퍼즐을 맞춰 나갔다. 김상궁은 왕비의 죽음 이후 왕자의 만남이 더욱 빈번해졌다고 했다. 왕비마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전하께서는 더욱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셨사옵니다. 그 검은 도포를 입은 인물과의 만남도 잦아졌고 대화도 길어졌지요. 그녀는 왕자가 이 인물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고 말했다. 전에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었다면 그 후에는 알 수 없는 결심이나 비장함이 엿보였다는 것이다. 마치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진우는 왕자가 필사본에 남겼던 나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같은 구절들을 떠올렸다. 왕자는 그 의문의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종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 분명했다. 김상궁은 왕자가 실종되기 전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에도 그 검은 도포를 입은 인물을 만나고 오셨사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전하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연함, 그리고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저를 향해 작별 인사를 하듯 깊이 고개를 숙이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김상궁은 그날 밤 왕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왕자는 궁궐을 떠날 결심을 굳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의문의 인물이 왕자의 탈출을 도왔거나 혹은 그 탈출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상궁의 증언은 왕자가 자의적으로 궁궐을 떠났음을 시사하면서도 동시에 그 배후에 의문의 세력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진우는 김상궁의 증언을 들으며 왕자의 필사본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었다. 필사본 속에 숨겨진 암호와 그림들, 그리고 왕자가 느꼈던 불안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문의 인물을 통해 알게 된 궁궐 내부의 거대한 음모와 관련된 것이었음이 분명했다. 그 검은 도포를 입은 인물은 누구일까? 그는 왕자의 조력자였을까? 아니면 왕자를 조종했던 자였을까? 이진우는 그 인물의 정체가 궁궐 내 숨겨진 조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 인물이 조직의 일원이거나 혹은 조직에 대항하는 반대 세력의 일원일 수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그 인물은 왕자의 실종에 대한 결정적인 비밀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김상궁의 증언은 이진우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왕자의 발자국을 쫓는 것을 넘어 왕자와 은밀히 만났던 의문의 인물을 추적해야 했다. 그 인물이 왕자를 궁궐 밖으로 인도했고 어쩌면 왕자가 궁궐 밖에서 찾으려 했던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었다. 이진우는 김상궁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등불 아래 그는 필사본과 김상궁의 증언을 다시 한번 대조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인물이라는 묘사에서 그는 필사본에 그려진 새 문양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 새 문양이 그 인물이나 그가 속한 조직의 상징일 수도 있었다. 이진우는 이제 자신의 추적 대상이 더욱 명확해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발걸음은 더욱 조급해졌고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로 빛났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의 내면의 외침처럼 들렸다. 이진우는 왕자의 필사본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지막 단서를 찾았다. 필사본에는 달빛 아래 그림자가 움직인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흐릿하게 그려진 작은 별 모양이 5개 연달아 있었다. 이진우는 이 별 모양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때 그는 궁궐의 한 하급 병사가 왕자의 실종 전날 밤 궁궐 외곽에서 5개의 별이 새겨진 표식을 단 의문의 사람들을 보았다는 증언을 떠올렸다. 이 병사는 왕자가 사라진 새벽녘 그 의문의 사람들이 궁궐 담장을 넘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왕자의 기록과 병사의 증언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진우는 마침내 사라진 왕자의 마지막 목격자를 찾은 것이다. 사라진 왕자의 그림자는 여전히 궁궐을 맴돌고 진실을 향한 사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